이거예요. 원래 제목. Die Geburt der Tragödie aus dem Geist der Musik. 자, 비극의 탄생이에요. 그런데 뒤에 aus dem Geist der Musik이 붙었어요. 자, 어디로부터? 정신으로부터. Geist는 정신. 무직은 뮤직, 영어로 뮤직, 음악. 음악 정신으로부터 비극의 탄생이에요. 이게 풀네임이에요. 근데 너무 길잖아. 음악 정신으로부터 비극의 탄생. 그래서 길어서 줄여서 그냥 앞에 것만 해서 비극의 탄생이라고 우리가 그냥 부르는 거예요. 근데 이 책은 니체가 바젤 대학교 문헌학 교수로 있으면서 쓴 최초의 철학으로의 욕심을 숨기지 않았던, 문헌학자 니체가 철학으로의 욕심을 숨기지 않았던 최초의 저서예요. 방년 28세의 니체가 28세. 놀라운 숫자 아니에요? 그래서 모든 사람의 기대를 한 몸에, 그러니까 유럽의 문헌학의 미래를 열어줄 사람으로 이렇게 다들 기대를 했었는데, 여러 가지 그 이전에 나왔던 여러 가지 논문들은 사람들이 뭐 니체니까 니체다워 이러고서 넘어갔단 말이지. 근데 제대로 된 첫 번째 책이 이게 딱 나왔는데 도저히 문헌학자의 입장에서는 봐줄 수가 없는 책인 거야. 이게 무슨 문헌학이냐. 이거는 학문도 아니다. 이런 책을 쓴 사람은 학자로서는 이미 죽은 거나 다름없다라고 하는 평가까지 받았어요. 특히 문헌학계의 니체와 내심 경쟁하고 있던 그 빌라모비치 멜렌도르프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니체의 초등학교 후배야. 근데 이 친구가 천재 니체의 빛에 가려서, 이 사람이 굉장히 뛰어난 사람이었어요. 엄청 뛰어난 사람인데 이 천재 니체의 빛에 가려서 빛을 못 보고 있었던 상황에 이 책이 딱 나오고 문헌학계 모든 사람들이 말도 안 되는 책이다. 이게 뭐냐. 이건 정말 재미없다를 넘어서 재수없다까지. 이런 식으로 평가를 하니까 이 사람이 멜렌도르프의 눈으로 봐도 그래. 이 사람이 무슨 일을 했냐면 이 책에 대한 본격 서평을 쓴 거예요. 그래서 문헌학 잡지에 실어요. 거기에 이 책이 갖고 있는 문헌학적인 맹점들. 사실 문헌학이라고 하면은 엄밀함이 생명이에요. 그죠? 이게 문장 하나하나, 개념 하나하나, 단어 하나하나가 어떤 의미로 어떤 쓰여 있고 그 의미는 왜 그런 의미로 만들어졌으며 그렇게 설명해야 하는 이유는 무엇이며 라는 거를 꼼꼼하게 하나도 그 역사적 증거를 다 동원해서 하나도 틀리지 않게 제시해줘야 문헌학적인 작업인 거야. 그러니까 이제 그 사람이 니체의 이 책을 두고 여기서 잘못된 것들, 문제가 있는 것들 해가지고 막 이렇게 두꺼운 논문 써갖고 쫙 발표를 했어요. 자, 그러면서 문헌학자 니체라는 이름이 완전히 땅에 떨어져 버립니다. 니체는 더 이상 문헌학자로 여겨지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지금 현대 문헌학, 서울대학교에 고전문헌학과 있죠? 고전학 하는 그쪽이 있는데, 그 유럽에서는 아직까지도 굉장히 그 학과가 커요. 근데 지금까지의 현대에 이르는 고전문헌학에서 니체라는 이름이 사실 거의 언급이 안 돼요. 그렇게 문헌학의 최강자였음에도 불구하고. 그 이유는 이 사건 때문입니다. 이 책에 대한 문헌학계의 그 반발과, 그래서 그것이 보편적인 그 무엇을 전달해 주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뭐라고까지 얘기를 하냐면, 그게 일종의 에센스를 우리에게, 무언가의 에센스를 우리에게 보여주는구나. 본질을 보여주는구나. 자, 그렇게 추론할 수 있을 정도로. 자, 음악이라고 하는 것은 이런 역할을 합니다. 물론 여기에 또 다른 역할도 있겠죠. 자, 우리에게 어떤 보편적인 그 무엇을 함께 같이 느끼게 하고, 우리에게 에센스를 느끼게 하고, 직접적이고 무매개적으로 그렇게 느끼면서 우리를 하나로 묶어주겠죠. 통일. 자, 니체가 음악의 기능과 음악의 역할에서 아주 중요하게 여기는 것들입니다.
그러니까 동시에 이것이 가이스트, 음악이 꼭 구현해야 할 음악의 정신이다. 이렇게 보는 거죠. 자, 이런 것들이 그리스 비극을 만들었다. 그리스 비극의 근원이다. 자, 이런 것들을 만들어내는 그렇다면 이런 것들을 가능하게 하는 그 무엇이 여기에 있고 하나의 매개념으로 니체한테는 있어요. 그 무엇이 있고 이것이 이것을 가능하게 만들었다. 뭐 이렇게 니체는 생각을 해요. 그 무엇이 뭐냐면 바로 니체 표현에 의하면 디오니소스적 힘이에요. 자, 음악 정신은 그렇다면 디오니소스적인 힘의 표출이자 디오니소스적인 힘을 보여주는 그 무엇. 그래서 그리스 비극은 바로 이런 디오니소스적인 그 무엇을 보여주는 것이자 디오니소스적인 힘의 표출이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음악 정신으로부터 비극의 탄생은 곧 디오니소스적인 정신으로부터의 비극의 탄생이라는 말하고 같은 말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아, 이제 제목 설명 끝났네. 자, 이제 대충 이해되시죠? 물론 여기 있는 내용이 다는 아니야. 일단은 이렇게만 이해하시고 넘어가시면 돼요. 우리 텍스트를 읽어가면 여기에 몇 가지가 계속 추가가 될 거예요. 자, 이 책 음악 정신으로부터의 비극의 탄생이라고 하는 이 책의 문제의식은 겉으로 드러나는 문제의식은 뭐냐면 여러분 자료를 보시면 나와 있죠. 이성적 낙관주의가 지배하는 19세기 독일의 비극적 심연의 정신이 다시 깨어날 수 있는가라는 게 이 책의 문제의식이에요. 자, 뭔가 좀 그럴듯하게 들리죠. 니체 스스로 이렇게 표명하지 않았지만 내용은 이런 거예요. 자, 비극적 심연의 정신. 자, 이것은 비극의 정신, 즉 음악 정신이죠. 그죠? 이러이러한 것들을 보여주고 이러이러한 것들을 막 가능하게 해주는 그 음악 정신이 다시 19세기라고 하는 이성주의가 지배하던 시대에 다시 그 역할을 해낼 수 있을 것인가. 자, 이성주의가 지배하던 19세기 여러분 잘 아시죠? 자, 이성주의의 시작은 계몽으로부터 시작이 됐죠. 자, 계몽이 뭐야? 그럼요. 무지를 깨우쳐. 무엇에 대한 무지? 인간에 대한 무지. 인간이 이 인간을 잘 몰라요. 자, 특히 무엇을 잘 모르냐면 인간이 가지고 있는 능력과 힘에 대해서 잘 몰라요. 자, 인간이 갖고 있는 능력과 힘 중에 최고는 뭐야? 인간 이성이에요. 이 책을 가능하게 만들어준 그런 이제 요소들이에요. 뭐 칸트, 쇼펜하우어, 바그너 이거는 뭐 공공연하게 얘기되고 있는 사람들이고 그 다음부터 나오는 것들은 거의 언급이 안 돼요. 니체가 다 숨겨요. 하지만 그것들의 영향을 우리가 찾아볼 수 있는 그런 케이스들. 자, 낭만주의에 절대적인 영향을 입었죠. 자, 독일 낭만주의뿐만 아니라 영국 낭만주의. 그래서 뭐 슐레겔, 괴테, 실러, 헤르더, 뭐 쉘링, 헤겔, 뭐 이건 뭐 독일식 낭만주의자들이죠. 그다음에 쉘리는 영국 낭만주의자. 좀 이따 이 사람 다시 설명할 거예요. 거기에 이제 뭐 크로이처 같은 사람, 바흐호펜. 자, 크로이처, 바흐호펜은 왜 중요하냐면 디오니소스 신화를 단순히 신화로 놔두지 않고 그것이 갖고 있던 여러 가지 상징성들을 끄집어내려고 했던 사람들. 이 사람들의 책을 니체가 직접 봐요. 슐레겔, 쉘링 이런 사람들 책도 직접 봅니다. 자, 그리고 뭐 다이니즘 나와 있고 하나 빠졌는데 거기에 이제 K.O. 뮬러라는 사람이 있는데 굉장히 중요한 사람이죠. K.O. 뮬러. 학문의 거의 대부분의 것들이 니체의 머릿속으로 다 들어갔던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막 종합해갖고 이 책이 만들어집니다. 자, 이 책이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던 문제의식이 이성적 낙관주의가 지배하던 19세기 독일, 넓게 얘기하면 유럽에 어떻게 비극정신의 부활이 가능한가는 거였잖아요. 과연 가능한가. 자, 이러한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는 이 책은 그 내용이 굉장히 복잡하게 전개가 돼요. 그 복잡하게 전개되는 내용을 얽히고 설켜갖고 전개가 되는데 크게 주제별로, 소주제별로 나누면 크게 네 가지로 나눌 수가 있어요. 하나는 예술론, 두 번째는 비극론, 세 번째는 예술가 형이상학이라고 하는 독특한 프로그램, 네 번째는 철학 비판 및 문화 비판, 요 네 가지. 요 네 가지 내용이 서로 얽혀 있어요. 자, 예술론은 뭐냐면 그 유명한 아폴론적인 것과 디오니소스적인 것이라고 하는 그 두 개념으로 예술의 탄생과 예술의 성립과 예술의 구조와 예술의 특징을 보여주는, 설명해 주는 거. 자, 비극론은 뭐냐면 아폴론적인 것과 디오니소스적인 그 두 가지가 최고의 조화를 이루어낼 때에 내는 예술 장르가 바로 그리스 비극이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자, 예술가 형이상학은 일종의 형이상학 프로그램이에요. 이 세계에 대한 형이상학적 이해. 자, 그리고 인간 삶에 대한 형이상학적 이해. 자, 이러한 형이상학적 이해의 기본 모토는 뭐냐면 예술이란 삶의 최고의 과제이며 진정한 형이상학적 활동이다라고 하는 니체의 말입니다. 자, 인간 삶도 예술에 의해서 가능하고 예술에 의해서 정당화되고 세계 역시 마찬가지다. 이런 내용을 갖고 있는 거예요. 자, 네 번째는 철학 비판, 문화 비판. 자, 당대 철학의 이성 중심주의에 대한 니체의 비판. 이것을 두고 니체는 논리적 소크라테스주의라고 부를 겁니다. 자, 논리적 소크라테스주의에 대한 비판, 또 논리적 소크라테스주의가 팽배하고 있는 당대 유럽 문화 일체에 대한 비판. 그래서 논리적 소크라테스를 뭘로 바꾸고 싶어 하는 거냐면 예술가 소크라테스. 자, 니체 표현에 의하면 음악을 하는 소크라테스라는 표현이 나올 거야. 음악을 하는 소크라테스로 극복해야 된다. 이런 얘기. 자, 요 네 가지가 얽히고 설키고 막 하나의 거미줄처럼 얽혀가지고 이 책의 내용을 형성을 하고 있어요. 오늘은 첫날이니까 이 책에 대해 설명을 안 할 수가 없어. 지루해도 조금만 참어. 근데 지루하지 않지? 아, 그럼. 철학은 원래 재밌는 거예요. 자, 이 책을 난소로 만드는 또 하나의 이유는 문체에 있습니다. 자, 읽어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이거는 한 얘기 또 하고, 또 하고, 또 하고, 또 하고. 자, 그거만 하면 괜찮아. 자, 딱 질문을 던져놓고 거기에 대해서 설명하나 싶으면 절대 그 얘기 설명 안 해. 질문만 던져놓고 그냥 가버려. 그 설명은 어디서 나와? 저 뒤에 가서 나와. 이런 식의 서술 방식. 자, 계속되는 반복. 그다음에 단순한 반복이 아니라 변형시켜서 계속 반복시켜요. 읽다가 지겨워질 때도 있고 이게 도대체 왜 이 얘기를 왜 하는지 맥락이 파악 안 될 때가 있어요. 자, 거기에 더해서 굉장히 상징적인 표현들로 꽉 차여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개념적 설명이라기보다는 일종의 은유, 암시, 수사적 표현. 이게 굉장히 넘쳐 흐를 뜻이 많아요. 근데 우리는 그런 거에 굉장히 익숙하지 않아요. 우리는 희한하게 이런 데 익숙하지 않아. 소설책은 이런 거로 넘쳐나지만 소설책에 대해서 우리가 뭐라고 안 해. 그거 참 잘 받아들여. 근데 철학책이 이렇게 쓰여지면 우리는 한마디도 이해가 안 간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게 돼요. 그것도 신기한 거지. 소설책에 대해서는 아무 얘기도 안 하면서. 근데 철학책은 그래요. 자, 이렇게 굉장히 암시적이에요. 자, 이 책이 개념적 글쓰기가 그렇다면 없느냐? 그것도 아니야. 개념적 글쓰기를 시도 안 한 건 아니에요. 자, 자라투스트라는 이렇게 말했다는 아예 개념적 글쓰기 안 하겠다였잖아. 이 책은 하겠다야. 왜 문헌학자의 문헌학적 작업으로 의도된 거였기 때문에 당연히 논증적, 이론적인 그런 글쓰기 해야 합니다. 그런데 전혀 그렇게 안 보여요. 이게 논증적 글쓰기구나라는 느낌이 안 들어. 왜? 실패했으니까. 자, 니체 스스로 뭐라고 이 책에 대해서 평가를 하고 있냐면 논리적 엄밀성의 의지가 없고. 자, 잠깐 보고 갈까요?
여러분 갖고 있는 텍스트를 어디를 보시냐 되냐면 19쪽. 이게 이제 니체가 나중에 자기 비판의 시도라고 하는 새로운 서문을 넣었을 때 이게 1886년에 쓴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책이 출간된 지 14년 후에 재판이 나옵니다. 재판이 뭔지 알죠? 예. 두 번째 판이 나오는데 그때 새로운 서문을 써요. 그 새로운 서문의 이름이 자기 비판의 시도예요. 그래서 자기 비판의 시도 새로운 안에 들어있는 내용인데 이것을 십몇 년이 지났으니까 자기가 볼 때 좀 어느 정도 객관적으로 자기 책을 평가할 수 있겠죠. 뭐라고 썼는지 봅시다. 두 번째 줄, 3의 두 번째 줄. 지금의 나는 이 책이 형편없이 쓰여졌고 서투르고 지나치게 꼼꼼해 비유가 난무하고 혼란하며 감상적이고 때로는 여성적으로 보일 정도로 달달하며 감미가 아니라 달달하며 진행 속도가 고르지 못하고 논리적인 명료성의 의지를 결여하고 있고 너무 확신에 차서 논증이 불필요하다고까지 보고 심지어는 논증의 적합성 자체에 대해서 불신하고 있는 책이라고 할 것이다. 이렇게 평가할 정도로 자기 스스로 이렇게 이야기할 정도로 알겠죠? 사실 어떤 논리적인 엄밀한 개념적 글쓰기를 시도했지만 실패했어요. 내가 볼 땐 비판적 사고 프로그램을 공부를 안 해서 그런 것 같기도 하고 논리학 공부를 덜 해서 어쨌든 실패했어. 하지만 시도는 했다는 거. 그러니까 어려워요. 우리는 이 논리적인 개념적인 추론적 사유에 익숙해져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거를 잘 보여주면 잘 따라간단 말이지. 그지? 어떤 철학책을 보다가 이해가 안 가잖아? 그러면 그 책이 문제가 있다고 생각 안 해요. 우리는 대부분 내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 거야. 그래서 머리를 쥐어 박는단 말이지. 근데 실제로 책 자체가 문제가 있는 경우가 있어. 이것처럼. 예, 이건 이 책이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럴 때는 그걸 잘 찾아내시면 돼요. 이게 얘기하다 말았구나. 이게 왜 갑자기 이런 비약을 하지? 그렇게 보고 넘어가시면 되는 거예요. 자, 이런 문태상의 특징이 있고, 자, 구성은 잘 아시다시피 서문이 있어요. 리하르트 바그너에게 바치는 서문, 1872년에 쓰여진 서문이 있고, 그다음 새로운 서문이 있고, 이 책 전체는 25장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원래는 15장으로 종결될 예정이었어요. 네, 원래 니체 구도는 기획은 그거였어요. 그러다가 나중에 10장을 또 추가합니다. 이 10장의 내용, 즉 16절부터 25절의 내용은 앞의 내용과 이렇게 파랄렐하게 같이 양립하는 내용이에요. 자, 앞에 1장부터 1절, 절이 아니라 장, 1장부터 15장까지는 아폴론적인 것과 디오니소스적인 것이라고 하는 두 개의 개념을 가지고 비극과 예술과 형이상학까지 다 설명을 했어요. 자, 그런데 이제 그렇게 해서 이제 비극이 어떻게 해서 성립되고 어떠한 기능을 했으며 비극이 왜 몰락하는지. 자, 그 미학적 소크라테스주의자인 에우리피데스에 의해서 비극이 끝났다. 이렇게까지 얘기하고 이제 소크라테스주의랑 같이 비판을 하면서 이제 대충 종결이 돼요. 16절부터 25절까지는 그렇다면 새로 이것이 부활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처음에 제시했던 그 문제의식이 드디어 여기서 표출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니체 스스로가 15장까지밖에 의도하지 않았기 때문에 15장까지만 알면 된다 이렇게 하는 얘기도 하는데 그건 아닌 것 같아. 내가 볼 땐 이 뒷부분까지 같이 다 이해를 하셔야 비극의 탄생의 전체 의도를 확실하게 이해를 하시는 것 같아요. 이 책의 내용이 아까 내가 설명했던 그 네 가지 내용, 예술론, 비극론, 문화비판 및 철학비판, 예술가 형상 이 네 가지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다라고 얘기 안 하고 다른 식으로 설명이 돼요. 뭐 그리스 정신, 염세주의, 뭐 강함의 염세주의, 뭐 반도덕주의 이런 것들이 핵심 주제다. 이런 식으로 설명이 돼 있을 거예요. 그 이유는 뭐냐면 니체가 이거는 86년에 나중에 쓴 책이에요. 나중에 쓴 자기 비판의 시도 서문이고 또 이 사람이 보라는 1888년 거의 마지막 작품이에요. 이때와 1871년은 초기 작품, 첫 번째 작품이고 그러니까 그 시간이 많이 지났잖아요. 그러니까는 사유 내용도 많이 달라졌어. 그래서 나중에 성숙한 니체가 그때의 사유 범주와 자기가 관심이 있는 내용들로 1872년의 비극의 탄생의 내용을 새롭게 이렇게 정리한 거예요.
예술은 삶의 최고의 과제이고 삶의 본래적인 형이상학적 행위다. 이거는 이 책에서 아주 중요하게 드러나는 예술가 형이상학의 기본 모토입니다. 그러니까 니체가 이 책을 서문에서 보여주듯이 이 책을 쓸 때 이 책의 중심적인 내용을 뭐라고 본 거냐면 지금 예술가 형이상학이라고 보는 거예요. 여기서의 니체가 제시한 형이상학은 니체가 곧 버려버리는 그런 형이상학이긴 하지만 자, 그런 형이상학을 갖고 있다는 거. 자, 이 정도까지만 아시면 돼요. 서문은. 자, 그러면 니체가 가장 독일적인 문제이고 가장 진실하고 절실한 문제이자 동시에 유럽적인 문제였다고 생각하는 그 내용들을 이제 들어가 봐야 되겠죠? 자, 이제부터 시작이에요. 서문까지는 대충 봐도 되지만 자, 1장부터는 정신 차리시고 보셔야 합니다. 1장. 자, 오늘 2장까지 나가려고 그랬는데 1장도 다 못 나갈 것 같네. 이거 일났다. 속도를 조금 내봅시다. 자, 1장의 첫 줄부터 의미심장합니다. 보세요. 자, 1장에서는 아폴로적인 것과 디오니소적인 것의 개념을 제시를 하고 자, 예술이 어떻게 해서 이 두 가지의 이걸 충동이라고 규정을 하는데 충동으로부터 만들어지는지를 이제 보여주려는 시도가 시작이 돼요. 그런데 여기서는 여러분들이 주의해서 보셔야 될 게 여기에 과연 어떤 아구멘트가 진행되고 있는지를 보셔야 됩니다. 자, 1번. 예술의 발전은 아폴론적인 것과 디오니소스적인 것의 이중성과 결부되어 있다. 나왔다. 첫 줄부터 나왔다. 자, 이러한 사실은 생식이라고 하는 것이 지속적으로는 서로 대립하고 투쟁하면서 주기적으로만 화해하는 남녀 양성에 의존하는 것과 유사하다. 텍스트가 지금 내가 말해주는 것이 아닌 식으로 서술이 되어 있으면 바꾸시면 되겠죠? 자, 모든 번역은 반역이지만 조금 덜 반역이 있는 거거든. 그러니까 텍스트가 혹시라도 내가 얘기한 대로 안 쓰여 있으면 그렇게 바꾸시면 될 겁니다. 자, 생식이라고 하는 것이 서로 지속적으로 대립하고 투쟁하지만 그때그때 주기적으로 화해하는 남녀 양성, 남성성과 여성성에 의존하는 것처럼 이건 뭐 굳이 설명 안 해도 되겠죠? 이거는 예술이라고 하는 것은 아폴로적인 것과 디오니소스적인 것의 이중성과 결부되어 있다.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할 개념 미리 설명을 해야 될 거예요. 이건 다스 아폴로니쉐 다스 디오니시쉐. 자, 뒷장에 보시면 이 개념이 그리스 신들이 가지고 있는 상징성에 니체가 착안해서 만들어진 것이다. 그로부터 도출해낸 것이다. 라는 그런 식의 짤막한 설명이 있을 거예요. 그럼 도대체 신이 가지고 있는 그런 상징이 뭔지를 우리가 알아야 될 거 아니야. 그죠? 그럼 이제 우리 그리스 신화를 잠깐 보셔야 되는데 길게 설명하면 재미없으니까 간단하게. 자, 아폴로 신 어떤 신이에요? 예술 충동이라 그랬죠. 예술은 뭔가를 창조하는 거죠. 그래서 형식과 형태와 질서와 어떤 그 뭐 분리되는 그런 것들을 창조해내는 충동. 그래서 넓은 의미의 예술 충동. 그러니까 좁은 의미의 예술가적 활동이라는 의미에서의 예술을 그런 뜻을 포함하고 있긴 하지만 넓게 일단 이해하셔야 돼요. 그래서 자연이 예를 들면 나무를 하나 만들어낸다. 자, 나무는 여기 있는 바위와
구분되는 그 무엇이란 말이야. 그러니까 바위를 바위로서 나무를 나무로서 그렇게 조형해내는 그 힘, 그것을 아폴로적인 충동의 소산이라고 본 거예요. 자, 인간이 만들어내는 그런 여러 가지 창작 활동들도 있겠죠. 혹은 여러 가지 생산 활동들, 그런 것들도 다 인간에게 내재하는 아폴로적인 예술 충동의 소산인 거예요. 자, 반면에 디오니소스적인 것 넘어가기 전에, 그래서 예를 두고 니체는 뭐라고 나중에 부를 거냐면 일종의 개별화의 원리 같은 거다. 이것과 이것을 고립시키고 분리시켜서 각각의 것을 각각의 것으로 만드는, 여기까지만 아시면 돼요. 반면에 디오니소스적인 것이라고 표현할 때는 이런 개별화의 원리를 파기하는 힘이에요. 파기하는 충동이자 힘. 그건 역시 디오니소스 신이 가지고 있는 신화적인 상징성을 그거에 니체가 딱 주목을 해서 그것을 철학적 개념으로 만든 거예요. 자, 몇몇은 아시겠지만, 제가 카이스트 가서 잠깐 설명해서 아시겠지만, 디오니소스 신은 굉장히 복잡한 신이에요. 아폴로에 관계된 신화는 그냥 딱 정해져 있어요. 근데 디오니소스 신에 대한 신화는 무지하게 종류가 많습니다. 도대체 왜 그런 일이 발생하냐면, 혹자는 디오니소스 신이 소아시아, 그러니까 어디냐면 지금의 터키, 그다음에 아르메니아, 그다음에 이란과 이라크 그쪽까지 다 포함하는 그 소아시아에서 디오니소스 신이 만들어져서, 그게 거기에 사바치오 스쿨트라는 게 있어요. 사바치오라고 하는 신이 거기에 있었는데 그게 디오니소스 신의 전신이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부터 이렇게 만들어져 갖고 내려와서 북아프리카를 지나서 그리스로 이렇게 들어갔대요. 디오니소스 신화가. 자, 이게 일종의 디오니소스 신의 동방 유입설이에요. 동방에서부터 만들어서 들어갔다, 이런 뜻이에요. 그 동방 유입설이 지금은 그렇게 학계에서 크게 지지를 받지 못하는 설인데, 니체 당대에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그 이유는 너무너무 많은 이 디오니소스 신화 파편들이 존재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긴 역사를 두고 이렇게 흘러갔기 때문에 당연히 다양한 디오니소스 신화가 만들어졌을 거다, 이렇게 얘기를 했죠. 어쨌든 간에 신화가 많아요. 근데 그 많은 신화 중에서 니체가 몇 가지를 짜집기를 합니다. 그래서 서로 이렇게 비극의 탄생을 보시면 한 5가지 위험이 나올 거예요. 5가지가 같이 섞여 있어요, 그냥. 그 어떤 합리적인 이유 없이 그냥 다 섞어놨어요. 니체가 자기 편의에 따라서 그때그때 필요한 신화 파편들을 갖다 쓴 거예요. 그 중에서 제일 많이 쓰는 게 뭐냐면 디오니소스 짜그레우스 신화예요. 자, 디오니소스 짜그레우스 신화를 니체가 주목을 가장 많이 하는데, 그것은 앞에서 잠깐 한번 등장했던 크로이처라고 하는 사람이 쓴 신화와 상징이라는 책에서 제시가 됐던 바로 그거예요. 니체가 그 책을 보고 아하, 디오니소스 짜그레우스 신화 이게 나한테 필요하겠군이라고 이제 갖고 온 거야. 자, 짜그레우스라고 하는 표현은 뿔 달린 사냥꾼이란 뜻이에요. 자, 어떤 책에서는 이것을 뭐 영혼의 사냥꾼이라고도 번역을 하는데, 원래는 뿔 달린 사냥꾼이란 뜻이에요. 그래서 뿔이 달려 있는 그런 디오니소스. 자, 니체란다. 디오니소스 신화에서 이 뿔이 달린 형태로 등장하는 신화 파편들이 있어요, 실제로. 그게 이제 어떤 데서 나온 거냐면, 이제 제우스 엄마가 셈멜레잖아요. 죽어가는 셈멜레의 몸속에서 디오니소스 그 엠브리오 상태, 그것을 끄집어내는 거죠. 왜 웃어요, 이놈아? 제왕절개, 인류 최초의 제왕절개가 이루어집니다. 근데 이 끄집어내는 게 누구냐면 헤르메스라고 하는 신화 파편도 있어요. 자, 아폴로라고 얘기하는 신화 파편도 있어요. 어쨌든 끄집어내. 그래서 제우스 허벅지에 집어넣어요.
그래서 인류 최초의 뭐 외과 수술. 그래서 집어넣고 다시 꼬매. 자, 그 속에서 디오니소스가 무럭무럭 잘 커요. 그래서 날이 차서 이제 10달이 돼서 세상에 나옵니다. 다시 개복. 그건 개복이 아니지. 허벅지를 뭐라 그러지? 한자로? 아무튼 개 허벅지 해갖고 끄집어내서 이제 응애응애로 태어나죠. 그런데 헤라가 어느 날, 태어나서 걔를 이제 제우스가 그 셈멜레의 언니 여동생들한테 맡겨요. 그러니까 이모들이죠. 이모들한테 맡겨갖고 작은 그리스의 수많은 섬들 중에 하나에 가서 숨어서 살게 합니다. 근데 이제 헤라가 우에서 이제 정신없이 다른 생각하고 놀다가 보니까 어느 날 갑자기 눈에 뭔가 이상한 게 들어오는 거예요. 전혀 본 적 없는 생명체인 것 같은데 뭔가 마음에 거슬려. 뜬금없이 마음에 거슬려. 그래서 유심히 봐요. 근데 10살배기 소년이 소녀처럼 변장을 하고 있더라 이거야. 그래서 그리스 섬에서 뛰어놀고 있더라. 10년이 지난 거지. 그래서 보니까 뭔가 담쟁이 덩굴로 칭칭 머리를 감싸고 있더라. 그래서 유심히 봤어요. 그랬더니 그 뿔이 이렇게 달려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뿔이 그 헤라 눈에 띄지 않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담쟁이 덩굴로 이렇게 변장해 놓은 거예요. 이모들이. 근데 헤라 눈에 딱 걸린 거지. 저거 뭐가 범상치 않은 포스. 저 포스를 내가 어디서 봤더라? 저건 분명 제우스가 황소로 변했을 때의 그 뿔 같은데. 응? 네. 디오니소스를 헤라의 눈에 띄지 않기 위해서 여자처럼 그렇게 꾸며놓고 머리에는 담쟁이 덩굴로 칭칭칭칭 말아서 그렇게 키웠으나 결국 헤라의 눈에 띄고 만 거야. 헤라가 보통 신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헤라가 다시 한번 질투심이 폭발을 하죠. 그래서 쟤를 죽여야겠다. 직접 죽이는 건 여신의 풍모에 맞지 않으니 어떻게 죽여? 이제이를 해야겠다. 그래서 티탄들을 꼬십니다. 티탄들아, 너 니네들 제우스한테 세계의 권력을 다 뺏기고 억울하지? 제우스한테 복수할 기회를 주겠어. 그래서 어떻게? 걔 디오니소스가 제우스 아들인데 걔를 죽이면 제우스가 엄청 힘들 거야. 엄청 괴로워할 거야. 자, 그렇게 하자. 그러니까 티탄들이 좋은 기회다. 그래서 가갖고 살아있는 디오니소스 10살배기 소년을 살아있는 채로 갈기갈기 찢어서 죽여버리죠. 자, 그걸 제우스가 보고 있다가 아니 저 내 아들을 하지만 직접 나설 수는 없어. 체면이 있어서. 그래서 아폴로를 다시 불러요. 혹은 헤르메스라고 하는 신화도 있어요. 누가 됐든 간에 내 아들 좀 살려다오. 하지만 이미 애는 죽었어요. 자, 아폴로가 죽어버린 디오니소스의 심장을 들고 올림포스 산에 안치시켜서 다시 부활시켰다라는 설이 있고, 헤르메스가 조각난 그 아폴로란다 디오니소스 시신을 다 조각 다시 짜맞추었다라는 설도 있고, 아폴로가 심장이 아니라 그 디오니소스의 시체를 다시 짜맞춰서 부활시켰다라는 설도 있고, 다양하지만 뭐 그게 중요한 건 아니에요. 어쨌든 그래서 다시 부활해요. 자, 디오니소스 씨는 짜구리 없어. 뿔 달린 사냥꾼이라는 건 거기서 나온 거예요. 자, 디오니소스 씨는 그래서 이제 죽음과 부활, 삶과 죽음의 공속적인 관계를 보여주는 신이기도 합니다. 왜? 2번 죽었다, 두 번 살아났죠. 엠브리오 시절에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고, 사실은 죽은 건 아니지. 죽어가는 셈멜레의 몸에서 끄집어냈으니까 아직 죽지는 않았을지도 몰라. 어쨌든 죽을 뻔하다가 다시 살아나고, 2번째는 진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고. 자, 삶과 죽음의 공속적인 관계, 창조와 파괴의 공속적인 관계. 새로운 창조는 자기 파괴의 과정이 있어야지만 가능한 그런 공속적인 관계, 이중성의 관계. 두플리지테트. 자, 책에서 나왔던 이중성. 하나가 없으면 다른 하나도 있을 수 없는. 삶이 있어야 죽음이 있고, 그죠? 태어남이 있어야 죽음이 있고, 파괴가 있어야 죽음이 있는 그런 관계를 보여주는 신이기도 해요. 그런데 원래 그리스 신화에서는 무슨 신? 술의 신. 디오니소스적인 것은
아폴로가 보여주는 명료함, 아폴로가 보여주는 질서, 아폴로가 보여주는 어떤 형식, 아폴로가 보여주는 형태, 이런 것들을 한마디로 얘기하면 개별화된 상태들을 다 뭉개버리는, 그래서 한 대로 몰입하고 한 대로 섞여서 이것과 저것의 구분이 없는, 그래서 일종의 망아, 자기 자신을 잃어버리는, 나와 너의 구분도 없고, 넓게 얘기하면 인간과 세계 사이의 구분도 없고, 구분 자체가 완전히 철폐돼 버리는, 구별조차가 안 되는, 우리 모두가 하나, We are the world. 자연과 인간도 We are the world. 나와 너도 We are the world. 여러분들 술 마시고 취하면 이렇게 되잖아요. 개만 될 뿐만 아니라 어제의 적이었지만 술잔 한번 기울이면 금세 친구가 돼. 우린 통해 이러면서. 그런 거. 그래서 한마디로 얘기하면 아폴로적인 개별화의 원리를 없애버리는. 그래서 전체적인 통일의 느낌, 전체적인 통일성, 통일 안에서 같이 흐드러지는 느낌을 표현해 주는 것이 바로 디오니소스인 것이다. 그리고 이것들을 없애버리는, 그래서 개별화의 파기 원리입니다. 그래서 조화, 통일, 몰입, 나중에 니체는 이것을 도취라는 걸로 다시 표현을 할 거예요. 아직까지는 안 나갈 거, 거기까지는. 자, 어디 갔어? 이 얘기를 왜 했지? 예, 디오니소스 자그레우스 신으로부터 그런 식의 것들을 유출해낸다. 그래서 아폴로적인 것이 개별화의 원리를 보여주는 거라면 디오니소스적인 것은 그 개별화의 원리 자체를 없애버리는 그런 예술 충동 혹은 예술적 힘이다. 자, 이것이 예술을 형성하는 두 가지 충동, 두 가지 힘이라고 얘기를 하죠. 자, 우리가 이거를 실질적인 구체적인 어떤 형태로 그려보자면 대한민국 사람들이 아주 좋아하는 이런 게 하나 있다고 칩시다. 여기에 아폴로, 이게 뭔지 몰라? 팔광. 그림 뭐가 잘못됐어? 팔광 아니야? 자, 여기에 아폴로적인 힘 혹은 아폴로적인 충동과 디오니소스적인 충동이 같이 결합돼 있어요. 아폴로적인 것을 여기서 찾아보자면 뭐냐면 이 선, 색채, 이것들은 다 뭐냐면 각각의 것들을 각각의 것으로부터 구별시키는 그런 것들. 얘는 이 바깥과 다른 거죠. 요 전체는 요 선은 요 뒤에 것과 이것을 구분해줘요. 또 그죠? 자, 이렇게 아폴로적인 것은 형식, 형태, 질서, 그다음에 구분을 해주는 그 무엇을 만들어내는 힘이자 충동이에요. 이것을 예술 양식으로 보자면 뭔가 이렇게 두드러져서 딱 그 형태를 알아보기 쉽게 만들어주는, 예를 들면 조각 같은 거, 건축 같은 거, 그런 것들을 보면 저거는 그 바깥에 있는 것들과 많이 다르군, 뭐 확실히 구분이 되는군, 이런 거 우리가 금방 느낄 수가 있잖아. 그래서 아폴로적인 요소가 가장 많이 보여지는 것, 예술 장르를 건축 조각이라고 니체는 봤어요. 자, 여기서 디오니소스적인 힘이나 디오니소스적 충동은 뭐겠어요, 그러면? 이런 형식, 형태 이런 것들을 다 없애버리는. 그럼 뭐야? 전체로서 하나의 통일된 그 무엇으로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 있죠. 팔광으로서. 네, 이 전체로서. 이것과 이것을 더 이상 구별할 필요도 없어. 그죠? 그냥 전체로 우리에게 다가오는 그 무엇. 자, 그래서 니체는 이 두 요소가 두플리체트, 서로가 서로를 필요로 하는 두 가지 예술 충동이라고 그랬어요. 자, 아폴론적인 것이 없으면 디오니소스인 것도 없어요. 마치 신화에서 아폴로가 죽어가는 디오니소스의 몸을 다시 살려냈다는 것처럼 디오니소스가 있으려면 아폴로가 있어야 되는 거죠. 그것처럼 얘네들은 서로가 서로를 필요로 한다.
얘가 없으면 얘도 없고 얘가 없으면 얘도 없어요. 그러니까 니체가 이 두 가지를 자연의 예술 작품뿐만 아니라 인간의 독특한 좁은 의미의 예술가적 활동으로서 예술 작품, 그림이나 뭐 이런 것들, 그런 것들을 형성하는 원리로 얘기를 하면서 무슨 얘기를 하냐면 이 두 개의 상호작용에 의해서 예술이 만들어진다. 자연도 마찬가지. 늘 두 가지가 같이 가요. 그런데 100% 아폴로적인 것만으로 이루어지는 예술도 없고 100% 디오니소스적인 것으로만 이루어지는 예술도 없어요. 퍼센테이지 문제예요. 자, 음악도 어떤 경우에는 이 요소가 더 강한 음악이 있고 어떤 경우에는 이 요소가 더 강한 음악이 있어요. 자, 그리스의 도리아 시대의 음악은 아폴로적인 요소가 굉장히 강했어요. 반면 우리가 알고 있는 우리 오케스트라, 현대 오케스트라 음악은 디오니소스적인 요소가 좀 더 강해요. 자, 이렇게 이 요소가 어느 정도 서로 비율이 어느 정도인에 따라서 그것을 아폴로적인 예술이다, 디오니소스적인 예술이다. 이렇게 평가하는 거지. 100% 아폴로적인 요소로만 이루어진 예술 혹은 그 반대의 것도 없다는 거. 이건 우리가 자주 착각하는 거예요. 니체 철학에 대해서 사람들이 갖고 있는 오해 중에서 대표적인 케이스가 바로 그거예요. 마치 100% 아폴로적인 것으로만 이루어진 예술이 있는 것처럼 그 반대가 있는 것처럼 그렇게. 절대 그런 건 없다. 자, 음악은 우리 현재 오케스트라 음악은 디오니소스적 요소가 좀 많고 자, 일반적으로 건축이나 이런 것들은 아폴로적인 요소가 좀 더 강하게 드러나는 거고 그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자, 이 둘이 늘 같이 하고 이 둘이 최적의 비율로 가장 그럴듯하게 조화를 이루는 그 예술 양식이 뭐다? 바로 그리스 비극이다. 자, 다시 갑니다. 예술의 발전은 아폴로적인 것과 디오니소스적인 것의 이중성과 결부되어 있다. 알겠죠? 자, 인간 예술가의 예술가적 활동도 그렇지만 자연 전체에 퍼져 있는 예술적 힘이에요. 여기서 넓은 의미의 예술은 프로덕티브, 크리에이트하는, 뭔가를 만들고 조용하고 창조한다는 의미에서. 그래서 세계도 넓은 의미의 예술가고 인간도 넓은 의미의 예술가이고 동시에 좁은 의미의 예술가이기도 하고 왜냐하면 예술가적 활동을 안 하는 사람도 있잖아. 우리 같은 사람. 난 예술가 아니거든. 그죠? 내가 그림을 그린 사람도 아니고 음악을 하는 사람도 아니잖아. 그럼에도 나는 예술가. 왜? 넓은 의미의 내 삶을 나 자신을 하나의 예술 작품처럼 아폴로적인 요소와 디오니소스적인 힘 두 개를 가지고 조용해가는 그런 존재로서 그래서 넓은 의미의 예술가이자 동시에 좁은 의미의 예술가일 수도 있죠. 인간은. 됐어요. 자, 이러한 사실을 논리적으로 통찰할 뿐 아니라 직접적으로 확실하게 직관하게 된다면